시간에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끝에 그 구간별 고려사항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지금 간략히 한 번 더 이 장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실 그 내용이었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는 원칙적으로 지금 그 카프카 쪽은 원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의 어떤 변형, 데이터에 대한 변형, 가공은 없습니다. 이쪽 컨슈머 그룹 쪽에 있는 쪽에서 다 일어나게 되고요. 그 도구는 뭐 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필터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로스트시, 플루언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컨슈머 그룹 쪽에서 작업을 해서 각각에 맞게 일어나게 되죠. 거기는 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원천 데이터를 보관해야 된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각각 서버에 어떤 떨어지는 로그를 파싱 처리해서 밀어넣다 보니까 그 파싱 처리, 그러니까 데이터가 요청량이 많아져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싱 처리를 하기 위해서 로그스테이시가 쓰는 시스템 자원 소모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CPU도 엄청 많이 쓰게 되고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는 제약을 걸어놓으면 되지만 CPU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 얘는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가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얘가 서비스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악구간을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량화된 에이전트 그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든 이쪽 구간에 있었던 로스테시들이나 플루언디에 대한 부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서비스에 영향도가 없는 데이터 전송을 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량화된 에이전트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결국 경량화된 에이전트를 많이 찾아서 적용해보고 성능 테스트 해본 결과 얻었던 결론은 앞단에서 파싱 처리를 하면 아무리 경량화된 에이전트라도 결국 부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쪽에 있었던 전송 에이전트들은 단순히 데이터 트랜스퍼만을 담당하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데이터만 쏴주기만 하고 들어온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 소모를 하면서 데이터를 꺼내다가 밀어넣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워커, 컨슈머 쪽 그룹에서 그런 파싱 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었단 말입니다. 이쪽에서 사실 파싱 처리 때문에 늦어져도 딱히 영향을 받는 게 없어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늦어질 뿐 사실 문제가 없죠. 데이터가 조금 늦게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게 좀 데이터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컨슈머 그룹 내에 컨슈머들을 더 늘려주는 방법이 있겠고 컨슈머 자체에 스펙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쪽에서 스로틀링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이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 그럼 이제 S3랑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좀 막강하다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가 뭐 자체 구축하려고 하면 뭐 대체제로 쓸만한 게 없나?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드 파일 시스템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고요. 하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운영 부담, 디스크 교체, 데이터 리밸런싱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실 이런 클라우드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 이쪽으로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모든 데이터 분석이 다 몰리게 될 테니까 그때는 이 하드 파일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하실 때는 이런 데이터를 조회해야 되는 노드에 대한 분산 관리도 잘 해주셔야만 할 겁니다. 뭔가 되게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기술 스펙도 많고 뭔가 이걸 진짜 좀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 하고요. 보안도 하고 운영도 이거는 사실 업무의 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하고요. 예. 아주 오늘 필사적으로 익히고 가셔서 안 되시는 건 뭐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셔도 돼요. 저도 어차피 실제 제가 뭐 이론으로 공부한 건 아니라서 되게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스터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라스터치를 얘기하면 사실 키바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키바나로 조회를 하지 않는다면 엘라스터치를 왜 쓰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API를 이용한 검색 엔진 정도는 쓸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엘라스터치를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치환하는 필수라서 얘네들은 반드시 구겨야만 하고요. 앞에 로고 스택은 사실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옵션이죠. 이런 LS서치나 키바나는 이제 아파치 루신 기반으로 한 이제 분산 검색 엔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원하는 쿼리 형태도 루신 쿼리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고요. 그리고 어떤 분산돼서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한 확장이 용이한 그런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 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노드를 더 만들면 데이터 저장소를 더 늘릴 수 있고, 얼마든지 샤드를 더 많이 나눠서 쪼개서 저장하면 아무리 하루치 DB가 커도 분산돼서 저장을 시킬 수 있죠.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저장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조회할 때 조회되는 어떤 노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데이터는 적절히 분산되어 저장되지만 결국 그 사이즈가 크면 마지막에 그런 모든 작업을 어디에서 전달해야 되는 노드는 어마어마하게 좀 커야 되겠죠. 아니면 이 노드 자체가 또 여러 대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엘라스티서치를 쓰면서 느낀 점은 돈을 많이 쓰면 좋은 분석 플랫폼이다. 진짜 서버만 제한 없이 만들거나 데이터만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분야 이런 쪽에서 쓰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을까? 심지어 이건 진짜 구성하는 것도 뭐 이렇게 데이터 성격에 맞게 노드를 분산 구성해서 한 뭐 4, 5대, 6대 만들면 아마 한두 시간이면 DLK 스택이 아마 금방 완성될 겁니다. 이 정도로 워낙 구성도 쉽고 성능도 막강해서 여러모로 쓰이는데, 엘라스틱 서치를 그런 편리함 때문에 쓰시게 되면 많은 함정에 빠지죠. 네.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많은 어떤 검색을 위한 인덱스를 생성하다 보니까 한 번 장애가 나면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샤드 리밸런싱이나 이런 과정들이 매우 어마어마한 IO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소모가 급격하고요. 어마어마하게 급격히 늘고요. 이때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써야만 하는 곳들에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내부적인 어떤 이제 아키텍처를 공유해 드릴 텐데, 어떤 인덱스 그리고 샤드 뭐 이런 구조들을, 그리고 뭐 더큐먼트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뭔가 얘가 데이터 리밸런싱을 하는데 한 뭐 1500개 정도의 샤드 중에 뭐 한 700개가 복구되고 한 뭐 800개가 남았어요. 근데 얘가 뭐 어떤 노드는 뭐 이니셜라이징 중이고 어떤 뭐 펜딩 중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걸 무한정량 기다리면 얘가 알아서 다 복구를 해주는 건가? 이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하루가 지나도 복구가 안 되시는 경우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반드시 그거는 매뉴얼하게 수동으로 복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쓰이는 다양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어떤 API들이 있고요. 그런 정보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엘라스티서치를 진짜 원활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가용성, 당연히 멀티 분산 처리, 병렬 처리니까 고가용성을 잘 지원합니다. 어떤 특정 데이터가 내려가도 사실 반드시 조회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조회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복제되는 샤드가 다른 노드에 존재만 한다면 분산, 읽어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죠. 풀텍스트 서치 지원, 뭐 이거는 그냥 텍스트 검색, 전문 검색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이슨 메시지 기반이죠. 그래서 항상 엘라스티서치를 잘 쓰려면 메시지 포맷을 어느 정도는 제이슨 포맷으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전처리 과정에서 제이슨 포맷 다운해 주셔야 됩니다. 뭐 스키마 프리라고는 하는데 사실 완전 프리는 아니죠. 왜냐면 완전 프리로 넣으면 엘라스티서치는 공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자기가 잡고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진짜 완전 프리한 것 같지만 공적으로 잡는 스키마라는 걸 결국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게 데이터를 다 밀어넣으니까 알아서 얘가 다 데이터 타입을 잡고 스키마를 잡는구나 해서 밀어넣다가는 또 운영상의 결정을 받게 되죠. 뭔가 아까 그 DB가 데일리로 만들어졌을 때
날짜 스탬프를 가지고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데일리로 생성이 될 때 12시가 딱 넘어서 신규로 생성되는 DB에 들어온 첫 데이터가 뭔가 그 필드에 엄한 데이터가 들어왔어. 아니면 널이 들어왔어. 이럴 때 데이터 매핑이 엄하게 됩니다. 그럼 그 뒤에 들어오는 정상적인 데이터들이 타입이 안 맞아서 전부 에러를 내주면서 저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어떤 스키마라는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에 좀 매핑되는 그 매핑 정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템플릿의 데이터 타입을 정해놓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인덱스 패턴들을 정의해놓으면 그 인덱스 패턴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이 스키마 정보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일러스트 설치에 데이터를 늘려놓을 때 예. 원소스 데이터가 제이슨 포맷이어야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처리 과정에서 포맷 자체를 메시지 제이슨 포맷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스트링은 또 스트링 통째로 그냥 저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스트링 통째로 저장하는 경우에 이제 키밸류 기반의 이런 필드에 대한 서치 이런 부분이 매우 불편해지게 되죠. 스트링이 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검색 효율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이슨 메시지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시보드에서도 작업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예. 가장 좋은 건 사실 제이슨 형태로 떨궈주면 좋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과 동시에 검색하는 어마어마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API가 받아가지고 그 요청을 처리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보내와서 그 미션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미션 완료 정보를 DB에다 넣어두고 그 사용자가 그 미션 참여하기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 정보를 DB에서 조회해서 꺼내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그냥 떨어지는 로그 이벤트에 그런 정보만 있으면 바로 그냥 로그 파일을 밀어넣었을 뿐인데 그 사용자에 대한 그런 응답을 줄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과 동시에 RDB처럼 직접 API를 통한 조회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유용하죠. 엘라스틱서치 데이터 플로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서치라는 게 사실 엘라스틱서치 하니까 로그스테시 하는데 엘라스틱서치 하는데 키바나 하는데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가 안 되고요. 그럼 분산 처리하니까 한 6대를 만들면 되나?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엘라스틱서치 내에는 내부적으로 각 노드가 가지는 특성이 있고요. 그 특성에 맞게 처리하는 어떤 데이터들이나 뭐 그런 메타 정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회는 얘한테 하고 데이터를 밀어넣는 건 이쪽에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이쪽에서 해요. 이런 분산 처리가 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엄청 많이 저장하고 있는 인덱싱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 노드에 갑자기 조회 쿼리가 탁 날라 들어와서 얘는 지금 데이터 저장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있던 데이터 중에 또 검색을 해서 얹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엘라스틱서치 우리는 15대인데 쿼리가 가끔가다 느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그런 속성들이 잘 구분지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 타입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나눠주나요? 아니요, 클러스터 하나에 내부적으로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장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엘라스틱서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인덱서가 로그스테이시에서 받는 거를 인덱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로그스테이시에서 저 인덱스가 처리하기 힘든 양이 한 번에 들어오는데 쟤네들 그 나는 들어갔겠죠. 한꺼번에 처리하기 힘든 로그가 로그스테이시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로그스테이시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배치 사이즈라는 부분을 좀 정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배치 사이즈라는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또 디폴트 밸류가 있어요. 아마 500로그인가 1000로그. 그래서 그렇게 숫자적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사실 로그스테이시에서 아무리 밀려와도 그 인덱스에서 밀리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덱싱해야 되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이 인덱스라는 게 제가 아까 답변에서 얘가 인덱싱을 하는 애가 아니고 얘는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들을 관리하는 약간 마스터 노드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진 않아요. 데이터는 이쪽에 저장이 되고 많은 데이터가 밀려오면 얘는 프록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단지 데이터의 위치, 이 데이터는 저쪽에, 이 샤드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런 정보만을 전달해주면 데이터는 이쪽을 지나서 어딘가 그 데이터가 몰리는 데이터 노드에 사실 많이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만약에 진짜로 로그 스탯이 한 100대가 됐어. 근데 이게 하나의 인덱스에 다 몰려있어. 그러면 인덱스가 부활을 받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쪽으로 부활을 받는 거죠. 그리고 로그 스탯은 그래서 그런 배치 사이즈 기반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에이전트 자체로도 어느 정도 좀 스로틀링이 되고, 그래서 로그 스탯에서 한꺼번에 뭔가 되게 큰 트래픽을 확 쌓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죠. 여러 대에서 네. 이제 예. 그럴 때는 한 번에 저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데이터를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까 구조에서 잠깐 보시면 실제로 그쪽에 밀어넣는 로그 스탯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전송만 하는 애가 아니라 결국 워커거든요. 예, 얘는 자기가 꺼내올 수 있는 만큼 꺼내와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자기가 어떤 부활을 받을 정도면 그걸 뭐 하나 다 한꺼번에 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받을 정도면 부활된 상황에서 지연이 생기는 만큼만 밀어넣게 됩니다. 오히려 뒷단은 안 밀리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컨슈머 그룹, 다양한 복제 데이터를 한 곳에다 밀어넣을 리는 없죠. 그거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엘라스티서치가 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백 대의 로그 스탯으로부터 순간 데이터를 받아서 쓰러지는 일은 이쪽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럴 케이스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Q라는 Q 모델을 쓰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스로틀링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엘라스티서치를 구성을 하실 때 좀 이런 어떤 노드들에 대한 성격을 알고, 이런 처리가 같은 엘라스티서치지만 이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 그러니까 저분이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많이 몰려오면 이상하다. 데이터를 받아주는 쪽은 멀쩡한데 뒷단들이 다 쓰러지고 있어. 이건 왜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엘라스티서치를 좀 이해하는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크게 4가지 형태의 노드로 구분이 돼요. 여기는 보면 3가지가 있잖아요. 이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마스터 노드라고 해서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노드죠. 이쪽에서는 전체 어떤 인덱스, 샤드, 그러니까 데이터 객체의 위치를 전부 관리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런 메타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정작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은 데이터 노드이고, 그걸 전달받은 데이터 노드들이 이제 갖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던져주면 그걸 취합해서 던져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지어주면 데이터가 들어와서 전달해주는 거랑 데이터를 얘가 또 취합을 해서 던져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 코디네이터 노드. 이거는 엘라스틱서치 2.3인가 2.5 3점대 이전까지는 클라이언트 노드라고 불렸었어요. 클라이언트 노드는 말 그대로 이런 메타 정보 관리도 안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얘는 API 쿼리에 대한 전달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회하는 키바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키바나나, 아니면 아까도 저희 그 서비스 API 서버 쪽에서 엘라스티서치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API 서버가 조회하는 대상 서버가 이 코디네이터 노드죠. 정확히는 이 코디네이터 노드들이 있는 앞단에 물려있는 노드 밸런서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쪽은 단순히 데이터를 취합해서 전달만 해주는 노드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노드. 이 데이터 노드를 명시를 하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도 하지만 서치 쿼리가 날라오면 그 데이터를 전달해주기도 하죠. 매칭해서. 가장 바쁜 노드예요. 가장 바쁜 노드고, 그래서 항상 전체 엘라스틱 서치 이 클러스터가 다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덱서랑 코디네이터는 매우 저사양으로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 노드 쪽이 이제 퍼포먼스 좋은 그런 서버들로 구성이 되게 있죠. 그리고 이외에 또 한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5점대부터 추가된 인제스트 노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명시하지 않느냐면, 인제스트 노드는 어떤 이 엘라스티서치를 구성할 때 저희가 이런 노드 타입을 지정해서 지정해 줄 수 있는 타입이 아니라 전체 노드가 다 인제스트 노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제스트 노드의 그 특성은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떤 뭐 페이니스 스크립트라는 그런 어떤 스크립트를 써서 데이터를 바꾸거나 변형, 저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전체 노드가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노드에 대한 정의는 엘라스터치 컨피그레이션 그 YML 파일에 보면, 그 야물 파일에 보면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터, 데이터, 그리고 얘는 뭐 정의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마스터 부분을 true로 놓으면 걔는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true로 놓으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죠. 이거 둘을 true로 놓으면 마스터 역할도 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둘 다 false로 놓으면 얘가 이 노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저장하지도 않고 마스터처럼 메타 정보를 관리하지도 않고 어떤 호출에 대한 서치 쿼리, API 응답을 주는 노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드들을 가지고 꼭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로만 구성되는 것만이 아닌 게 또 이런 어떤 노드 특성 외에 노드 그룹 특성이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런 노드 그룹 특성을 뭐 박스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었어요. 2.0대에서는 엘라스티시티에서는 그래서 그 박스 타입을 정의할 수 있었는데 최근 5점대가 되면서 그런 지지자들이 다 사라졌고요. 5점대는 트라이브라고 해서 뭔가 약간 부족의 개념으로 그냥 하나의 큰 걸 묶고 그래서 다시 클러스터에서 아무리 나오는 뭐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이쪽으로 콜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조회가. 그럼 얘는 항상 어디다 요청을 할까요? 그 조회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때 뭐 항상 아무리 노드가 많아도 전체 쪽에 그냥 다 알아서 뿌릴까요? 아니죠. 그런 데 대한 어떤 라우팅 정보를 갖게 되는 게 그런 트라이브나 박스 이런 그룹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들어온 요청들을 적절한 노드 쪽으로 날려주게 되죠. 이게 어떤 엘라스티서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내부 속성들이고요. 구성하실 때 반드시 이 노드에 대한 특성만 아셔도 운영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실 거고 성능 부분에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이제 방금 이제 엘라스티서치의 어떤 그 시스템 아키텍처, 테크니컬 아키텍처를 보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데이터 구조 쪽을 보는 건데요. 아까 지금 이 마르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인덱스라는 게 이제 이런 DB 단위예요. 여기서 보면 이 세로 줄이 쭉 이게 이 DB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로줄은 말 그대로 노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서버라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어떤 DB 데이터 하나가 여러 대의 노드에 분산이 돼 있죠. 얘는 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얘는 뭐 마스터이거나 여기 보면 이름이 API로 돼 있는데 그리고 얘가 코디네이터 노드인 거죠.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그 엘라스티서치에서 되게 유용하게 잘 팔리고 있는 플러그인 헤드 플러그인입니다. 헤드 플러그인이 예전에는 엘라스티서치에서 그냥 플러그인 인스톨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5점대가 넘어서면서 별도의 서버에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별도의 서버에 구성을 하다 보니까 얘가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 콘솔에서 엘라스티서치 URL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오는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제약사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원활하지가 않죠. 브라우저에서 막 차단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헤드는 이제 그런 어떤 샤드에 대한 분포, 배치, 그런 노드의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이 촌스럽게 보이는 이 녹색 색깔이 지금 이 전체 클러스터가 그린 상태라서 아주 쾌적하다는 뜻입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돼서 어딘가의 데이터가 만약에 이 노드가 쫙 날아가서 이 데이터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복제 데이터가 다른 곳에 다 있어서 조회만 되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옐로우로 바뀌고요. 아, 이건 조회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에 레드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레드 상태가 되면 복구에 전념해야 되고 옐로우가 되면 그래도 아직 서비스는 영향을 안 받은 상태니까 어떻게 되는 이상 서비스 중단 없이 좀 잘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각 인덱스 정보가 이게 이름이거든요. 박스, 클립, 프롬, 로직 하고 이제
2016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그룹 단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이걸 이 박스 클릭이라는 그룹 단위로 나뉘어진 인덱스 중에서 총 로직으로 온 로직에서 온 로그라는 걸로 해서 전환자의 데이터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확인하셔야 될 건 일단 여기 노드. 여기서 그럼 만약에 여기 노드에서 자 얘는 API 노드고 아까의 그림에서 마스터 노드가 두 대잖아요. 마스터 노드가 두 대면 로스테시는 아무데로나 보내주는 되네요가 아니고 마스터 노드는 반드시 한 대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를 두 대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한 대의 마스터 노드가 동작하면서 다른 한 대의 노드는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 뭐 마스터 엘리거블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보통 그래서 그럼 사용하지도 않는 얘를 항상 마스터로 놔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운영의 그 노하우가 마스터는 실제로 한 대고 이 마스터 적용 가능한 마스터 엘리거블 노드를 뭐 이런 쿼리 노드 쪽에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마스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장애 시에만 좀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노드마다 분포되어 있는 샤드. 네, 노드마다 분포되어 있는 이 샤드들은 이 번호들이 의미하는 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쪼개져 있는 샤드 개수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제일 큰 숫자가 9잖아요. 그럼 얘는 이 인덱스가 10개로 쪼개져 있는 거죠. 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 인덱스의 샤드 개수는 10개구나. 근데 보면 9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좀 진하죠? 예. 테두리가 진한 게 프라이머리 샤드이고요. 실제 데이터 이 프라이머리 샤드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 엘라스티서치 클러스터가 레드 상태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샤드가 깨졌어도 얘에 대한 어떤 복제 샤드가 이런 곳에 다른 노드에 존재하고 있다면 얘가 바로 다시 프라이머리 샤드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서비스는 계속 조회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라이머리 샤드가 하나 있고 복제 샤드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리플리케이션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샤드의 개수는 10개로 인덱스에 쪽에서 작성을 하고 있구나. 그 노드의 개수는 뭐 이렇게 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타입 다큐먼트 필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엘라스티서치에서 이제 데이터 구조 쪽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인덱스라는 말은 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거에 동일한 개념이고요. 타입이라는 게 이제 DB에 있는 테이블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타입은 우리가 RDB에서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명보다 타입이 조회할 때 더 많이 적용돼서 쓰이잖아요. 엘라스티서치는 사실 이 타입을 구분해서 적절히 무언가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 타입으로 무언가를 나눠가지고 하자니 이미 그게 아니더라도 구분할 수 있는, 라우팅 시킬 수 있는 너무 많은 메타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6점 때 버전이가 7점 때부터는 타입 자체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안 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큐먼트라고 해서 DB로쯤 있죠. 어떤 로우, 한 로우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한 로우의 데이터를 가진 그 배열 구조체 전체를 더큐먼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드, 그러니까 얘는 제이슨 메시지 타입이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개의 계열이 하나의 결국 키밸류 형태의 어떤 그런 구조체들로, 객체들로 형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필드, DB로 치면 RDB로 치면 컬럼이 되겠습니다. 필드명으로 검색하는 건 컬럼명으로 검색하는 거랑 유사하죠. 그리고 DB에서 테이블 스키마를 정의해야 한다는 부분이 스킴이라는 매핑 정보를 정의한다고 하고 테이블 스키마를 만들어 놓는 어떤 파일이 매핑 정보를 저장하는 템플릿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약간 초록색으로 뭐가 이렇게 있죠? 이게 alias라는 겁니다. alias라는 걸 이렇게 걸어놓으면 클릭 alias라고 걸어놓으면 이 alias가 걸린 애들은 이 클릭 alias라는 이름으로 조회했을 때는 다 조회 대상에 포함되게 되죠.
이 알리아스는 하나 이상 얼마든지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알리아스를 용도에 따라서 많이 생성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런 어떤 테이블 개념의 타입이 필요 없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최근에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대, 3.대, 4.대에서 쓰이던 어떤 스트링 타입이 키워드, 텍스트 타입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는 기존의 이 스트링 타입이 두 가지 형태의 스트링 타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아예 엘라스서치에서 5.0부터 명시적으로 키워드 타입과 텍스트 타입으로 분리를 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스트링 타입에 인덱스 어널라이즈들을 걸어주면 텍스트 서치가 가능한 인덱싱 그 데이터를 엘라스서치가 생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들어오는 데이터 중에 타이틀, 컬럼, 필드 이런 데다가 걸어놓으면 말 그대로 타이틀 검색이 되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not analyzed로 걸어놓으면 전체 매칭이 되지 않는 검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검색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저장되는 데이터의 사이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덱싱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확보해야 되고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랑 텍스트라는 걸로 나뉘었어요. 결국 풀 텍스트니까 텍스트 타입은 텍스트 서치가 가능한 컬럼 타입 필드고요. 그리고 키워드라는 부분은 기존의 매칭 검색에서 쓰이던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바뀐 걸 설치하고 나서 예전 데이터를 다시 이쪽으로 밀어넣을 때 타입 변경 작업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그 엘라스서치 용어, 이분은 이제 엘라스서치를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반드시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용어를 좀 잘 알아두시면 관련된 작업들이나 업무 영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인덱스고 테이블이라는 게 타입이라는 거고, 이건 삭제될 예정이고, 이 로우가 그렇고 콜럼이 필드 스키마는 그리고 이런 엘라스티서치가 빛나도록 만들어준 키바나, 엘라스티서치, 뭐 로스트시, 스파 전부 다 자바 기반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키바나는 이제 노드제이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키바나 설치는 이제 노드 설치처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설치하면 되게 간단해요. 설치하면 제일 처음에 인덱스 패턴을 정의하라고 나와요. 키바나를 올리고 로그인을 하면 포트는 5201이 열리는데, 그때 들어가면 인덱스 패턴을 정의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키바나 그 야물 파일에 엘라스서치의 호스트 정도는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패턴을 아까 같은 경우는 박스 다시 클릭, 뭐 다시 프로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박스 다시 클릭 다시 하고 그냥 아스타 별표를 넣어주시면 말 그대로 이 조회 대상에 다 포함이 돼서 이런 어떤 비명이 이 패턴이 여기 딱 뜨고요. 그런 걸 여러 개로 정의하면 이걸 다운 스코어를 해서 선택해서 이걸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이 보면 그 라스트 원 아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최근 1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서 검색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를 해주는 거고요. 거의 약간 타임라인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그스탯이나 카프카 같은 것들을 이용한 타임라인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조회했을 때 매우 불규칙한 그래프들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마지막 1시간 조회 부분을 펼쳐보면 어떤 커스텀 데이트로도 기간을 잡을 수도 있고, 예스터데이도 있고, 라스트 month도 있고,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검색하는 화면에 보시면 여기 좌측에 이렇게 쭉 뭔가 길게 배열이 되어 있죠. 이게 다 그 지금 이 데이터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필드, 여기는 전부 필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 줄 한 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트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로우가 되겠죠. 한 로우는 내부적으로 이만큼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필드니까 필드인가 보다가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타입 에러로 뭔가 이 에러에 대한 메시지를 메시지는 에러로 많이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쭉 조회가 될 거잖아요. 뭔가 1시간 동안 서비스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에러를 쭉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에러에 걸리는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게 뭔지를 찾는데 여기 필드 있잖아요. 필드를 버튼을 누르면 그 필드에 대한 그 가장 많은 경우의 수 분포도가 5 정도가 그냥 떠요. 예를 들면 뭐 에러라고 떴을 때 여기서 앱 버전을 누르면 앱 버전 정보가 분포도가 탑5가 그냥 그래프로 보이죠. 그러면 특정 버전에서 문제가 많은 건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 수도 있고, 뭐 사용자 아이디, 뭐 유저 닉네임, 여기 있는 필드명으로는 다 눌러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이 너무 쉬워지죠. 예. 뭔가 거기서 특이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특이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반드시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되게 적합하고요. 하나 좀 아쉬운데 이걸 작사로 만들어드렸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여기 보시면 지금 타임이라고 돼 있고, 네, 타임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아마 소스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타임스탬프 이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 소스라고 돼 있는데 이 소스랑 이 타임 부분은 엘라스터치에서 들어올 때 좀 메타 정보로 신규로 생성되는 컬럼들이고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필드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뭔가 앱 버전 정보에 대한 걸 여기 이렇게 에러, 타임 에러로 해서 검색이 됐는데 여기 추가 컬럼으로 앱 버전을 이렇게 띄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 그냥 앱 버전을 두고 거기다 여기 이 로를 치면 이 필드가 여기 데이터들에 맞게 쭉 나타나거든요. 필드랑 데이터가. 거기에 보시면 약간 창문 표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사각의 가운데 선 하나 그어져 있는 거. 그게 이 컬럼을 여기 조회 부분에 추가하겠다라는 버튼인데 그걸 누르시면 여기 앱 버전이 추가돼서 또 쭉 이런 식으로 원하는 컬럼을 계속 나열해놓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눈에.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추가적인 아이콘들이 돋보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돋보기가 플러스 되어 있는 그 필드 옆에 이 돋보기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이 현재 검색된 조건에 자동적으로 그 컬럼에 대한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현재 그 컬럼에 대한 조건, 그 값이. 그러니까 특정 버전에서 이상이 있는 것 같았어. 그러면 그 컬럼, 특정 버전이 있는 그 필드를 돋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그 정보가 쭉 추가가 되겠죠. 그 정보에 대한 패턴만 쭉 보이고 이 시간을 이게 오늘만 발생한 거가 그리고 한 3일로 딱 봅니다. 그러면 이 버전에서 이 에러가 어제도 있었구나. 이런 거, 이런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죠. 정말 활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화면들을 제공하는 부분을 이 디스커버라는 메뉴로 제공을 하고 있고, 메뉴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비주얼라이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각화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여기에 들어왔던 이 대시보드, 이쪽에 들어왔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앱 버전을 눌렀어요. 앱 버전 탑5가 에러났던 애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럼 그 아래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버튼이 또 생깁니다. 그걸 누르면 그걸 가지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뉴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바로 차트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도구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조회된 것들을 다 세이브를 해놔서 향후에 뭐 기간만 바꿔서 다시 조회하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비주얼라이제이션 문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로 실제로 저희 서비스 지표 모니터링 화면에 몇 개의 엘라스터치로 뽑아놓은 결과도 있고 매일매일 좀 실시간으로 그 외에 뭐 세팅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뭐 인덱스 패턴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이 키바나에서 잡고 있는 뭔가 데이터 타입이 이상한 것 같다 했을 때 키바나에서 데이터 어떤 스키마 타입을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단지 좀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키바나의 이 세팅지에서 보이는 인덱스에 대한 이 데이터 타입은 엘라스티서치에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에요. 키바나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타입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라서 여기 내가 분명히 엘라스티서치에 그 인티저로 정의되어 있는 걸 스트링으로 풀었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키바나가 그걸 스트링으로 인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키바나에서 분석하는 데 불편한 게 아니시면 사실 문제는 없는 거고요. 네. 그 정도 키바나. 그래서 일단 검색이 쉬우니까
영문을 많이들 좋아하세요. 영업이나 마케팅 쪽. 그래서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어떤 소수의 그룹이나 특정인이 점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데이터 전도사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회사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 거기에 거의 앞장서고 있죠. 키바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키바나 어떤 관련된 교육 행사를 하면 영업, 마케팅 이런 쪽에서는 수요가 쏟아져요. 기획자분들도 사실 많이 쏟아지고 왜냐면 그 기획자분도 본인이 기획해서 내보낸 기능이 사용자들에게 진짜 뭐 20대에게 적절한 반응을 주었는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마케팅이나 광고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집행한 이 광고가 실제로 잘 컨버전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항상 뭔가 요청해서 기다렸다가 뭔가 그 사람 깜빡해서 또 그 다음날 와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바나 역시 ELT 패밀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설치 자체가 손쉽고 어떤 문서에 그런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다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피트 패밀리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제공하면서 더 화려해졌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전혀 안 하고 계신다. 뭐 그냥 빅데이터 분석 다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카프카까지 하고 이러려면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했다가 다 지울 수도 있다. 엘리스서치로 시작하세요. 로고스탯이 엘리스서치 키바나를 먼저 해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고 장기간 보고 싶고 뭔가 데이터를 좀 더 다르게 다루고 싶고 이런 요구사항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럴 때 거기에 맞는 분석 도구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엘리스서치 관련 도구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매트릭빗을 이용한 뭐 CPU, 메모리, 뭐 디스크 같은 거 모니터링을 하는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상용 같죠. 이만 다 무료. 그리고 이 어떤 매트릭빗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CPU, 메모리, 디스크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어떤 스레드 상황, 뭐 요청수, 현재 상황, 컨커런트 세션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도 약간 그런 모니터링 툴과 같은 행보를 모니터링 툴과 같은 행보를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F록시, 카프카, 몽고디, MySQL, 포스트그레스QL 이쪽은 이미 템플릿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지금 회사에서 쓰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내가 엘리스서치를 해줄게 하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매트릭빗으로 데이터 엘리스서치로 싸서 이렇게 화면에 풀어주면 하겠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엘라스트 알럿이라는 이것도 노드.js로 짜여진 어떤 어플리케이션인데 엘라스트 알럿은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엘라스서치의 그 서치 쿼드를 날려가지고 저희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필드의 뭐 이제 카운트라던가 아니면 뭐 패턴을 읽어서 거기에 맞을 때 스팅된 URL로 메시지를 쏴주는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에러 메시지가 몇 번 이상 될 때도 하고 아니면 특정 뭐 어떤 한 유저 아이디로 구매가 몇 번 이상 일어났을 때도 의심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실 활용을 하죠. 그러면 결국 어떤 떨어지는 프레임워크적 도구를 엘리스서치에다 넣어놓고 엘리스서치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알럿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슬랙 메시지로 수신을 하면 저희는 슬랙 채널을 보시면 뭐 무슨 서비스 다시 알럿, 무슨 서비스 다시 되고 무슨 서비스 다시 알럿, 무슨 서비스 다시 되고 엄청 많죠. 알럿이랑 데브옵스 채널이 한 6개 정도 있을 거예요. 총 12개의 채널인데요. 다 다른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 다른 팀이 다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슬랙 채널에 불이 들어오면 알럿인 채널을 반드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쪽에서 떨어진 메시지들을 보고 그럼 반드시 지금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것인지 코멘트를 남기죠. 팔로우를 하거나 그래서 좀 운영 쪽 대응하기에도 매우 좋은 툴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수 쪽 많이 좀 봤으니까 이제 구글
비컬이랑 아데나 뭐 이런 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럼 지금까지 일단 로그 전송 에이전트 그리고 로그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었던 버리는 역할이나 약간 중앙 수집 서버 역할을 해주는 커프가 내용도 보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저장하고 인덱싱하고 검색을 좀 원활하게 제공해주는 엘라스터치 쪽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패밀리 제품군 이런 거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결국 이 엘라스티서치가 가진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너무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없는 비용의 문제와 JVM, 그러니까 어떤 자바 기반 서버 자원의 한정적인 부분이 사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데이터의 양은 무한정 늘어나는데 엘라스티서치만 가지고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검색은 사실 어렵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엘라스티서치는 뭐 최대 거의 한 달치의 데이터를 주로 검색하는데 실시간 데이터 검색 용도로 쓰고요. 거의 지금 현황에 대한 파악,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던 패턴과는 다른 추이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엘라스티서치로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패턴 추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도 많이 비교를 해야 돼서 그럴 때 이제 뭐 스파크 채플린, 거리 아레나 이런 것들을 돌려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데 사용되는 구글 빅쿼리 쪽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스팍에 대한 혹시 이 T-아카데미 많이 들으셨으면 최근에 스팍에 대한 세션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예. 그런 스팍으로 할 수 있었던 작업들에도 결국 스팍이라는 클러스터가 가지는 시스템 자원 한정적인 그 제약사항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제한에 가까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게 이 빅쿼리와 아마존의 아데나입니다. 이 빅쿼리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 이건 뭐 아까 엘라스티서치로 밀어넣을 때도 거의 비정형 데이터에 반정형화 했죠. 근데 결국 비정형 데이터를 어떤 스키마가 있는 구조로 정의를 해서 빅쿼리에 밀어넣기 전에는 빅쿼리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적재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빅쿼리는. 그리고 컴퓨팅 자원의 무한 혜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땡겨서 쓰면 내부적으로는 뭐 그리드 컴퓨팅 같은 CPU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땡겨와서 쓰는 이 구글의 자원을 쓰게 되는데 그런 걸 얼마나 쓰든지 그런 쪽에 대한 과금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조회하는 대상 데이터에 대한 그 스캔 사이즈를 가지고 비용이 청구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저장 비용과 조회 비용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구글 빅쿼리에서는. 그리고 파티셔닝을 지원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데일리 파티션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면 어떤 테이블 네임 뒤에 날짜, 타임 스탬프를 입력해서 그 날짜의 데이터만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클릭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클릭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나는 사실 전체 데이터는 필요 없고 최근 7일 것만 조회가 필요한데 이게 클릭 테이블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범위를 설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웨어저를 조건으로 주자면 결국 그 웨어저를 찾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 스캔을 할 테고 그게 다 데이터 비용인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잘라서 조회를 할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 파티셔닝을 쓰는 거예요. 파티셔닝은 스키마를 정의할 때 파티셔닝에 대한 옵션을 넣어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밀어넣으면 데이터 저장 시점으로 파티셔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내가 테이블을 파티셔닝해서 만들었어. 그리고 1년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보기 여기다가 밀어넣어. 그런 건 다 오늘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파티셔닝 지금. 예,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데이터나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나 아닌데 그리고 월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파티셔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월별로? 그러니까 요일별로. 요일별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데일리로 보통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구글의 빅쿼리에서 지원되는 파티셔닝이
그렇게 다양하게 지원되지 않고 데일리 정도 지원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있다면 뭔가 메타 정보로 알리아스 같은 걸 생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QL도 지원을 하고요. 뭐 SQL을 지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테이블, 데이터셋이라고 그러거든요. DB 개념을,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들을 많이 쓰시다 보면 다 비슷합니다. 구조가. 분산 처리하는 방식도 다 비슷하고요. 각각의 노드가 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데 하나의 클러스터를 좀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면 다른 클러스터는 그거 기반 바뀐 용어와 뭐 그런 부분만 조금 적응을 하시면 금방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개념을 인덱스라고 했는데 빅쿼리에서는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 빅데이터 컨퍼런스 가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 내가 이 데이터셋은 이걸 했는데 해서 분석했는데 데이터셋이 이거가 빅쿼리를 접해본 사람은 사실 뭐 아무 내용도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접해보지 못하신 분은 뭔가 데이터셋을 뭐 어떻게 막연하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어떤 최신 트렌드 용어만 제대로 좀 이해하고 계셔도 새로운 어떤 변화에 쫓아가고 좀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빅쿼리는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으로 DB와 같은 개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 테이블 구조를 만들죠. 테이블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데이터를 적재해야지 조회가 되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자체 구글 그 웹콘솔을 제공을 하고요. 웹콘솔에서 뭔가 이 어떤 신텍스 하이라이팅 기능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신텍스가 좀 이렇게 못다 잘 치시는 분들은 좀 뭐 고정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치 데이터를 조회했는데 아까 내가 이거 세이브를 안 해놨어. 다시 한번 조회를 하면 비용이 또 나오겠죠. 조회를 하니까. 그래서 동일한 쿼리에 대한 어떤 조회 데이터 캐싱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조회를 하실 때 이쪽에 막 그 어떤 쇼 옵션인가 버튼이 있어요. 옵션을 펼치시면 그 안에 나오고요. 요즘은 아마 디폴트로 무조건 캐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체크하지 않으면 아마 캐싱된 데이터를 조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캐싱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은 스캐닝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만약에 업데이트 되었다. 기존에 캐싱되어 있는 데이터에다가 그 새로 생긴 데이터만 추가해서 그거가 나올 수 있나요? 다시 조회하셔야 돼요. 예, 그 캐싱 데이터를 날리우시고 다시 조회를 해서 캐싱을 하셔야 돼요. 비용이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죠. 예. 그리고 그 지원되는 어떤 파일 포맷이 그러니까 인풋 소스 가져와서 빅쿼리에 밀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CSV 타입과 JSON, 그리고 A그룹 이런 세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풋 타입,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데나가 좀 뛰어나죠. 그리고 JSON 하이웨어도 조체 지원. 이 부분은 이제 JSON 메시지 타입을 써보시다 보면 JSON이 뭐 키밸류 타입으로 필드면 뭐 밸류, 필드면 밸류 이렇게 좀 잘 항상 JSON 배열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필드하고 필드 내에 또다시 키밸류 형태로 가고 또 키밸류 또 하위에 다시 또 키 다음에 다시 또 키밸류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어떤 트리를 형성하는 하이웨어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중첩 구조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빅쿼리 쪽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은 이 빅쿼리에서 제공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툴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들이 제공하는 어떤 이 샘플 대시보드를 보면 매우 현란하게 제공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좀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저희는 워낙 좀 기존에 제플린이나 쿠바나 쪽을 많이 쓰고 그쪽에 템플릿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걸 쓰라고 해도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잘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노하우도 잘 그쪽은 안 생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빅쿼리는 빅쿼리 자체로
대용량 데이터를 좀 한꺼번에 장기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시컬문을 통해서 용도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도 다양한 차트 도구나 대시보드를 지원하고요.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셋만 있으면 그냥 연결은 되게 가능해요. 간단해요. 빅쿼리랑 이 데이터 스튜디오 연결해서 분석하는 건 클릭 몇 번이면 사실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빅쿼리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의 데이터 스튜디오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미 쓰고 있던 그런 아파치, 제플린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제플린이 제공하는 인터프리터 중에 빅쿼리 인터프리터에 대한 소개 자료고요. 이게 아마 제플린 0.6.0인가 0.6.2인가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나온 버전이 제플린 0.7.2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인터프리터를 만들면 좋은 게 기존에 만들어놨던 뭐 어떤 RDB 쪽에 대한 이 제플린 분석 노트북 내용들과 S3에 있던 데이터 조회했던 노트북들과 같이 데이터들을 손쉽게 조인을 해서 연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기존의 제플린을 습하게 연결시켜서 막 했을 때 뭔가 데이터 로딩을 내가 지금 스파 클러스터 자원 상황에 맞게 땡기는 게 맞나? 더 잘게 쪼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조회하시고 싶은 만큼 그냥 쿼리를 짜서 날리면 알아서 빅쿼리가 백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빅쿼리가 스파크 엔진이 제공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예, 빅쿼리 쪽에 대한 별도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스파크랑 호환되거나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AWS 아데나, AWS 아데나도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는 이름이 데이터베이스네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고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스키마 정보. 그리고 이 스키마 정보에는 그 아마존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S3가 정보가 매핑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 클릭 파티션드, 이 클릭 테이블은 아마존 어딘가에 있는 버킷에 클릭이라는 디렉토리에 로그가 쌓이는 그 경우가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SQL로 조회를 할 때 이 클릭 테이블 대상으로 조회를 하면 그쪽 대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조회를 해주게 됩니다. 테이블랑 유사하다고 보는데 매우 유사합니다. 예. 사실 그걸 모티브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도 발표 때 들었고요. 그래서 그 하이브 쿼리를 지원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AWS 아데나가 구글에 비해서 그걸 빅쿼리를 쓰는 것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좀 가장 마음에 드는 장점은 다양한 데이터 포맷 지원이 있죠. 이 중에서 저희 그 회사에서 가장 애용해서 쓰고 있는 이 파케이 타입 지원 부분이 좀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 타입은 아파치 웹로그 타입, CSV 타입, CSV 타입이랑 TSV인가? 네, TSV 타입.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 파일 및 커스텀 딜리미터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커스텀하게 딜리미터를 줬을 때도 적용할 수 있고, 제이슨 파일, 파케이, ORC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뭐 똑같이 비정형 데이터에 정형하죠. 로그 다 밀어놓고 S3에다 다 밀어넣은 다음에 스키마를 정의해놓고 스키마에 맞게 데이터를 땡겨오는 거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에 적재 없이 스키마로서 관리하는데, 말 그대로 데이터에 적재 없이 스키마로서 관리가 되는 게 장점이기보다는 데이터에 적재가 없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빠르게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역시도 컴퓨팅 자원의 무한 혜택이 있고요. 비용 자체는 결국 조회되는 비용, 빅쿼리는 저장되는 비용까지인데 이건 조회되는 비용 기준이라서 조금 더 저렴하죠. 이 부분도 파티셔닝도 지원되고요. 당연히 시컬문 지원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콘솔들을 지원하고요. 저는 여기 어차피 S3 비용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데나 비용이라고 별도로 청구되고요. 아데나에서 S3 데이터를 조회할 때 그 대상이 된 데이터의 사이즈들이 아데나 비용으로 청구가 됩니다. 그 S3에서 아데나로 나가는 거는 예전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예, 또한 나옵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미국 리전에 있는 데이터를 도쿄 쪽에 있는 아덴한테 땡기려고 하면 아까는 속도가 느리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서로 다른 리전에 대한 데이터라서 그 비용이 발생이 되죠. 트래픽 비용.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S3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그 리전 부분은 정말 신중히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하셔서 예,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솔 보시다시피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또 역시 하위 배열 구조체를 제이슨 하위 배열 구조체를 지원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존에서 아데나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퀵사이트라는 그 대시보드고요. 이쪽도 화려한데 사실 여기에 대한 그 사용 경험은 이 퀵사이트 대시보드는 저도 써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도 아직 좀 다들 손대보시지 못했더라고요. 아데나가 워낙 나온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조만간 제가 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역시도 아데나의 스키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대시보드 참석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데나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또 잘 쓰는 이 제플린을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데나 인터프리터를 만들고 아데나 인터프리터에서 몇 가지 이 조회를 샘플로 때려본 결과고요. 잘대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 그러니까 제플린에서 분석된다는 게 제플린에서 이 아데나를 지원해줘서 그냥 단순히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제플린을 통합 분석 도구로 쓰니까 다양한 인풋 소스를 제플린에서 다 땡겨와서 결합, 통합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시도 왜 스파 클러스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적냐면 저희가 스파 클러스터를 관리하는데 비용이나 그 운영 리소스가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술 대조합해서 어떤 이런 제플린 노트북에 맞게 이 뒤에 설명을 아마 드리겠지만 제플린 노트북에 맞게 그 스파 내부 구조에서 제공하는 엑스큐터나 태스크 단위, 자원, 할당 같은 부분도 저희가 명시적으로 정해놓고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 부분이 정말 그 주차기 같은 기분? 그렇다고 해서 서버를 넉넉하게 항상 그 클러스터를 늘려놓고 운영하자니 비용의 문제? 이게 계속 맞닿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또 스파 클러스터를 그러면 약간 배치 스케줄러처럼 우리가 진짜 큰 데이터를 분석할 때만 워크노드들을 그때 생각해서 띄워서 분석을 하자.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스파 클러스터에 대한 그런 자동 오토스케일링을 설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그럼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제플린 앞에서 그게 스케일링 돼서 그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때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시간을 또 소비하는 것 자체가 또 비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랬을 때 사실 아데나랑 빅쿼리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플린 나오는데 제플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없었잖아요. 제플린 얘는 정말 좋다는데 그냥 SQL만 되는 것만 화면에 보이고 SQL은 여기저기서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제플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플린 자체의 컨셉은 이제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인터프리터 형태로 지원을 해줍니다. R 언어를 써서 분석을 하시는구나, R 인터프리터를 그리고 스칼라 인터프리터, 스칼라 코드를 쓰시는구나, 스칼라를 시컬을 쓰시는구나, 시컬 이런 거죠. 그리고 자체의 어떤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다 제공합니다. 어떤 조회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어떤 차트 테이블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제플린에는 노트북이라는 개념과 자업, 패러그래프 이런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노트북은 이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노트북에 잡은 아니고 노트북에 패러그래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석을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 열고 거기에 여러 단계의 분석에 대한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이어진 처리 이런 부분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단계별 페이지 작성을 패러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런 패러그래프 형태가 서로 어떤 데이터 이전에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다시 이어진 분석을 계속 지원 가능하게 하니까 계속 지속적인 여러 단계의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자체적인 스케줄링 잡 기능이 있어서 그 어떤 노트북에 어떤 뭐 타임 같은 시계 표시 아이콘을 누르면 거기다 주기적으로 이게 알아서 자동적으로 실행되게끔 작성할 수 있어서 배치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인터프리터별 자원 할당도 가능해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스팍을 쓸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당을 해서 쓰는데 스팍이라는 전체 자원을 놓고 모든 제플린 노트북에서 동쪽으로 자원을 할당하게 하다 보면 뭔가 한번 되게 큰 대용량 구성 요청이 스팍 쪽으로 날아들었을 때 다른 제플린 노트북 사용자들은 아무리 요청을 보내도 스팍이 응답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스팍 내에 저희가 설정한 뭐 엑서큐터 그리고 뭐 그 어떤 VM 단위에 대한 메모리 사이즈, 뭐 개수 이런 것들로 다 예를 들면 뭐 리타겟용 노트북이라고 인터프리터라고 정의되어 있는 리타겟 분석을 위한 인터프리터에는 뭐 어떤 엑서큐터를 6개까지 할당해 주겠어요. 전체 노드에서 6개의 배정된 어떤 엑서큐터를 정말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노트북은 엑서큐터를 4개를 쓸 수 있고 어떤 12개를 쓸 수 있고 이러면 이 엑서큐터의 총량이 EMR 어떤 스파 클러스터가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인터프리터별 자원 할당이 가능해서 데이터 분석 성격에 맞는 그리고 자칫 과도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제약을 안 걸어도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아파치 제플린이 제공하는 뭐 이런 어떤 버튼들을 그런 노트북 내 버튼으로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이런 버튼을 관련된 버튼을 눌러서 차트를 빠르게 생성해서 볼 수도 있고 데이터 그냥 아웃풋 세이브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매우 유용한데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SQL문은 한계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R이나 스카다를 금방 배우실 수도 없고 근데 광고 운영이나 이런 걸 필요할 때는 이런 걸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광고 아이디를 가지고 생긴 이벤트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그때마다 요청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광고 아이디를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로직은 다 만들어드리고 광고 아이디를 우선 인풋 타입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노트북을 사용하라고 드리면 여기에다 그분들은 그냥 광고 아이디와 복사해서 넣으시면 그냥 서밋하면 결과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작업도 가능한 거죠. 매우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 줄이 있잖아요. 여러 줄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결국 다 노트북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플린은 이제 이런 노트북들을 폴더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게 나왔는데 저희는 그 예전 제플린을 쓰던 습관 때문에 다들 이렇게 노트북을 쓰고 있고요. 이런 노트북들을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뭐 광고 콘텐츠 연관성 분석 이 노트북으로 들어온 거예요. 보시면 뭔가 여러 단위의 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단계의 이런 패러그래프들을 거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이렇게 이런 버튼을 이용해서 대시보드나 차트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노트북마다 자기가 이 패러그래프를 실행하기 전에 여기 이 패러그래프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노트북이 사용하는 그 인터프리터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비커리 대상으로 조회를 하니까 비커리 쪽 연결해주라, 비커리 인터프리터가 필요해.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고 나는 RDB 쪽 MySQL을 할 거야. JDBC 같은 거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거죠. 설정도 편리하고 말 그대로 자기가 조회를 위한 언어를 하나 정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언어를 하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노트북 안에서 다른 패러그래프들이 다른 언어들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인터프리터를 지정하고 쓰니까요. 이쪽은 스칼라고 이쪽은 R이고 이쪽은 SQL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노트북 단위로는 그렇게 되는데 노트북 안에 패러그래프마다도 달라질 수 있어요? 패러그래프? 제가 그럼 말씀을 잘못 드렸고 요 노트북 단위로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패러그래프로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맞아요. 그게 앰퍼샌드인가? 앰퍼샌드 넣고 그 인터프리터 명을 넣으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한 노트북에서 여러 개의 인터프리터를 쓰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SQL 넘어갔다가 파이썬 갔다가 아, 배시 썼다가 이런 것들.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플린 쪽에 그 스케줄 잡 관리도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 이렇게 좀 시계 모양을 누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타이밍 설정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해당 노트북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프리터별 시스템 자원 할당이 가능하다는 거. 예. 그 인터프리터에 대한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안 보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뭐 드라이버 메모리, 희미하지만 엑서큐터 인스턴스, 뭐 엑서큐터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시자에 대한 이런 값들, 32기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뭐 엑서큐터 수도 몇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 컨피그레이션이 적용된 인터프리터를 쓸 때는 이 자원 한정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플린에 대한 설명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슈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프라로는 스파크를 쓴다라는 게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자원 자체가 스팍 자원에 대한 개념이고요. 예. 지금 이 컨피그레이션 페이지 자체도 스팍 인터프리터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비컬이나 아데나는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데이터에 따른 도구를 어떻게 이제 선정하지? 그러니까 구간별로, 그러니까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죠? 데이터 전송 부분은 대충 어떤 도구들을 쫙 훑어보면 되고, 내 목적에 맞게. 그리고 뭐 저장하는 부분은 어떤 성격을 분류해서 어떤 클러스터로 갈지를 선택하면 되고, 그런 워커나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은 뭐 엘라스터치냐, 뭐 스팍이냐, 뭐 하둡이냐, 심지어는 뭐 비컬이냐, 아드나냐, 이런 거 감이 오실 텐데, 그런 기준 말고 실제로 이 어떤 데이터의 사용성이나 뭐 데이터의 사이즈 이런 거 기준으로도 또 도구에 대한 판별을 하셔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좀 장표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런 실시간 조회나 통계 분석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조회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기준들이 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조회해야 되는 데이터들이니까 대용량이면서도 빠르게 조회가 돼야 되는 그런 성격의 데이터들. 걔네는 데이터 보관 주기가 당연히 단기일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사이즈가 많아지면 당연히 실시간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IO가 아주 하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요. 스토리지 비용이 비싼 쪽을 쓸 수밖에 없죠. 이런 쪽에 S3나 GCS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들은 실시간 조회는 대부분 데이터 조회 주기가 데이터의 사이즈는 작고 조회 주기는 짧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 과정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냐. 대부분 이럴 때는 원본 데이터 그대로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공 처리에 대한 부분은 보통 나중에 오프라인 비치 같은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지금 보시면 고성능이죠. 그리고 이제 장기간 통계 분석이라는 건 이제 실시간 주의와 약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여기다 제가 적은 다는데요. 장기간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 보관 주기는 장기가 돼야 되고요. 장기간 많은 데이터가 점점 쌓여가는 만큼 당연히 비용 부분은 저비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 주기도 주기적 배치로 돌거나 한 달에 한 3번 하거나 일주일에 2번 하거나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주기적이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 과정은 여기는 이제 장기간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하다 보니까 이 원본 데이터를 보관해서는 쓸데없는 데이터를 너무 장기간 가져가게 되는 비용 부담을 안게 되죠. 스토리지에 대한 부담도 갖게 되고 반드시 이제 정제 축소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다시 잘라내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본은 반드시 어딘가에 압축 형태로 보관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 성능은 좀 딜레이가 있어도 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좀 도구를 판별을 하시면
이런 식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쪽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엘라스터치랑 키바나 그가 사실 스팟 네이티도 하고 워낙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팟 제플린 통계 분석 쪽 사실 이게 저희가 썼던 어떻게 보면 1세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RDB 레거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좀 이런 데이터 원천 데이터들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팟을 EMR로도 대체하고 데이터 프로그램도 대체해서 결국은 스팟에 대한 효율화를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거의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을 가진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형태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죠. AWS S3의 아르나를 이용해서 분석한 다음에 사이트나 제품을 통해서 이제 대시보드와 차트를 만들고 진행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거리 쪽으로 가져와서 분석하고 데이터 스튜디오랑 데이터 스튜디오랑 제플린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면 영원히 얘네들은 이제 레거시로 남을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나왔죠. 아마존의 오로라, 구글의 스패너, RDB도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왔죠. 성능은 진짜 발표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양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조회도 하더라고요. 단점은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손쉽게 건드릴 수 없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MySQL 이런 DB들을 쓰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쓰는 대표 그 매니지드 서비스 RDS라는 게 있죠. 그 비용이 사실 너무 부담이 돼서 할 수 없이 MySQL 뭐 그런 어떤 마스터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만들거나 마리아DB 그 갈레라 클러스를 만들어서 썼었는데 그렇게 부담이 됐던 RDS도 얘네들 앞에서는 되게 저렴한 서비스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비용이라는 게 이걸 상시 쓸 거냐 아니면 가끔 아니면 어떤 한시적으로 쓸 거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비퀄이나 아데다처럼 말이죠. 거의 이제 마지막이 온 것 같아요. 스파크 스트림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사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분석 도구나 분석 방법은 너무 많아요. 아까 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장비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실 다 남지 못했죠. 예. 마지막 단계별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의 고려사항. 이제 이게 뭐 GR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기능인 거죠. 데이터를 뭐 선정하는 부분이야 데이터 분석가분들이랑 그리고 각 요구사항을 내놨던 그런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선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다 남긴다라는 게 데이터 선정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 과정에서 수집하는 쪽에서 장애 발생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서 보장을 하냐 아니면 장애가 생기면 장애가 생길 때마다 뭔가 누군가 뛰어들어서 데이터 복구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냐 이 차이가 사실 크죠. 이런 걸 안 하기 위한 도구는 무엇이 있으며 그 도구들이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데이터 확인을 위한 메타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원천 데이터를 보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메타 정보를 사실 추가하는 부분은 가공이라기보다는 관리의 목적으로 추가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메타 정보에는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로그 타입의 뭐 공간 종류가 되는 것과 그리고 현재 이 로그를 떨고 있는 서버의 뭐 호스트네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이 로그 메시지가 생성될 때의 로컬 타임존 정보 이런 것들 이게 UTC로 생성돼서 뭔가 날아와서 지금 타임스탬프가 이런 건지 날아오게 반영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도 꼬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메타 정보를 추가하면 말 그대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가 다 왔냐고 뭔가 데이터 분석가가 물어보고 뭔가 지금 저기 있는 수백 개의 서버들 중에 뭔가 한 1, 20대는 데이터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엘라스틱서치 키바나를 펼쳐 보이면서 모니터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서버 호스트 정보의 메타 정보를 쫙 출력을 하면
데이터 전송 어떤 수치에 대한 비율이 나오겠죠. 거기서 진짜 한두 대나 10대가 데이터가 거의 안 들어오고 비율이 낮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타 정보를 추가해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좀 나중에 향후 운영의 편리성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복구 방안.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 데이터 복구 방안이 어떤 뭐 한 가지로 표준화될 수 없는 게 워낙 스택들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맞는 복구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뭐 일례로 엘라스터치 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 엘라스터치 우리가 만약에 하나가 내려가서 데이터가 깨졌어요. 데이터가 날아가서 그 엘라스터치 노드가 올라왔는데 뭔가 그 리밸런싱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럴 때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지? 이런 것들. 그게 아니면 마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할 것이거든요. 엘라스터치의 어떤 뭐 파일 컨피그레이션을 바꿨어. 그럼 엘라스터치를 이걸 바꿨으니까 한 대씩 순차적으로 재이동하면 엘라스터치는 컨피그레이션이 다 잘 적용이 돼서 데이터를 다 잘 보존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어떤 복구 방안들이 다 개발적으로 있거든요. 엘라스터치 같은 경우에 그런 컨피그레이션 변경 작업을 하려면 일단 카프카에서 유입되는 모든 컨슈머들이 엘라스터치 쪽, 이 엘라스틱 작업하고 있는 이 엘라스터치 쪽으로 데이터를 쏘는 부분들을 모두 다 내립니다. 그럼 카프카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쪽 카프카 리텐션 주기 내에 이쪽 엘라스터치 재시작 작업들을 실행을 하는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컨슈머에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 데이터 그 어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그 인덱스 데이터 할당 부분을 다 해제하는 좀 API 콜을 날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얘가 아직 디스크로 다 떨구지 못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유실이나 인덱싱이 좀 행위 걸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플러시 싱크드라는 또 API를 구출을 합니다. 그럼 메모리 있는 걸 모두 디스크에 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노드들을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고 다 재시작을 하나씩 한 다음에 그 데이터가 복구되는 상황을 다 보고 데이터가 완전히 복구된 다음에 그 얼로케이션을 다시 출로 설정을 하죠. 올로 설정을 합니다. 정확히는. 그러면 다시 뭔가 좀 남아있던 잔존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리밸런싱이 돼서 부분 처리가 완료되죠. 그리고 나면 컨슈머 쪽으로 다시 재이동해서 카프카에 밀려있던 데이터들을 다시 밀어서 넣으면 타임라인도 정확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유실도 없이 아주 빠르게 되죠. 만약에 이걸 잘 몰랐지만 그냥 엘라스터치를 한 대씩 일단 데이터는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싱크를 플러시고 그 어로케이션을 빼고 내렸다 올리시면 수십 수백 배의 복구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 좀 이런 데이터 복구 방안은 각 데이터 처리 플랫폼별 잘 전략을 마련해 놓으시고 평소에 잘 문서를 찾아서 이렇게 이런 사례나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얻어 놓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저장하고 가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고가용성을 보장하느냐 이건 어떤 서비스나 대부분 다 고려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죠. 어떤 장애에 대한 좀 문제도 페이로버를 할 수 있느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처리고 정확성 체크를 위한 원본 데이터입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한번 확인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데이터 신뢰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생기게 되죠. 뭔가 진짜 되게 큰 타격을 주게 된 심리적 타격을 주고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한 좀 상대방 깎아먹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감 있는 데이터, 자신감 있게 데이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본 데이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압축 파일 형태를 고민을 해야만 하죠.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고 압축 파일 형태 그 자체로도 로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 몰아서 구성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일 때 반드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네트워크 전송 비용이 워낙 크고요. 그 비용이라는 게 뭐 금전적 비용보다도 어떤 속도 그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비용이 크죠. 그리고 장애에 대한 영향도가 전파되지 않도록 구성. 그래서 카프카를 썼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데이터 파이프라이닝 과정에서 이 구간이 문제가 됐을 때 영향을 받는 게 어디지?
전인가 후인가 얘가 문제가 됐을 때는 또 어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장애가 난 그쪽 구간에 대한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장애 전파도를 거의 잘 차단을 하신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드와 리플리카 전략. 뭐 이건 인덱스 데이터가 들어오면 샤드로 잘게 쪼개서 분산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뭐 100개도 쪼개면 좋을까? 그렇지 않죠. 적절한 샤드의 사이즈가 있고요. 그 샤드가 좀 초과하지 말아야 될 또 그런 사이즈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샤드가 무한정 많다고 해서 더 많은 분산 처리를 하고 더 많은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샤드의 개수. 그리고 리플리카는 생성되는 만큼 안정성은 늘어나는 반면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리플리카에 대한 전략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요 멋진 아키텍처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데이터 이쪽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건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가지시는 대부분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뭐랄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인정받고 가치를 보이고 빛을 발하고 있는 기술 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만약 기술 선두 주자들이 많이 뭔가 오래전부터 경험을 쌓아온 게 아니라서 최근 2, 3년 상간의 일이라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신규 물살에 누가 먼저 합류해서 앞부분에서 개척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성세대가 가진 기득권에 눌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기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하고자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구성을 했을지 구성을 막상 했는데 회사에서 그게 뭐야 이래버리면 사실 할 말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시작을 못 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온 단어들 중에 ELK, 밸런스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면 데이터에 대한 좀 시야가 많이 넓어질 거고요.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관련된 좋은 세미나 세션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사실 이 자리도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비주얼 정보 많이 있어서 공유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주중에 평일날 시간 내시기 쉽지들 않으셨을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MBT 이재광이었습니다.